YTN의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신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의 시험 발사와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 등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는데 이 신형 전술 유도탄이 어떤 건가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는 KN-23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예. 그거 개량형 발사체인 거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KN-23 시험 발사했었던 그때 썼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북한 발표는 지금 6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사거리를 갈 수 있는 것도 KN-23 정도밖에 없고요. 예. 노동신문의 사진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면 북한이 이 KN-23을 두 번 보여줬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에 한번 보여줬고 예. 올해 초에 그 8차 당대회 때 열병식에서 보여줬는데 이것은 개량형으로 보여줬거든요. 예. 그때랑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KN-23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을 건데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는 단거리긴 한데요. 이건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일단 탄두 중량이 무려 2.5톤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전제는 일단 북한의 그 발표가 맞다라는 전제고요. 또 KN-23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북한이 탄두 중량 2.5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요. 한국이 현무 4를 개발했는데 그 탄두 중량이 2톤이었습니다. 2.5톤이라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5톤이면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지난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공포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탄두가 중요한 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전체적으로 미사일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거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게 흔히들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거를 보면 한국이 450km, 북한이 600km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확장이 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무서운 미사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뭐 우리 정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쏘진 않았을 테고 결국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당연히 지금 미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 자체에 대한 개발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 어떤 메시지보다는 미사일 개발 자체도 있다. 두 개 다 있다라고. 8차 당대회 때 분명하게 전술 핵을 개발하겠다, 전술핵 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개발할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방금 말씀드린 KN-23이랑 24 두 종류거든요. KN-23에 대해서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로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 발사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무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미사일이 있는데요. 미사일 탄두가 핵탄두인지 재래식 탄두인지는 겉으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걸 뭐 시험 발사를 한다든지 실전 배치한 이후에 그리고 뭐 제한적으로 뭐 미사일을 한국에 대해서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탄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1970년에 미국과 소련이 같은 종류의 미사일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가 INF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이 미사일을 다 폐기하도록 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핵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또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일종의 이게 뭐 게임 체인저의 한반도 전장 환경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발사한 또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북한 문제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번 얘기한 것이 지난번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이제 순항 미사일을 쐈을 때 기자가 질문하니까 처음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의도적인 일종의 무시죠. 그것도 하나의 미국이 북한을 지금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상에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필요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이 북한 문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가할 여지도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시기는 그때를 맞춘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북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압박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에서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노린 것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이 대응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랑 바이든 행정부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 미사일을 계속 쐈죠. 2019년, 20년 무려 16번 3종 세트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국가도 다 한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하니까 이거를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 위반이니까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데 또 너무 세게 북한을 몰아붙이면 아예 대화의 문이 다 닫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초반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일종의 테스트를 해본 그런 사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네. 자,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방 담화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탄도 미사일 발사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전략을 보면 이게 도발 뒤에는 또 대화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벼랑끝 전술 썼다가 대화하고 지금도 어떤 그런 제스처의 일환일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만약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이제 벼랑끝 전술인데요. 북한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번 달 초까지 그 내부 다지는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2+2 회의를 통해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확인했죠.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과 중국이 앵커리지 담판을 18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중국이 북한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뒷배를 봐주느냐. 그리고 나서 시진핑, 김정은 친서가 오고 간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벼랑끝 전술의 처음 시작점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하고 좀 더 강도가 높은 미사일이든 어쨌든 도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거. 그거는 북한이 지난 40년간 보여줬던 일종의 정형화된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또 대한민국 선거 또 한 열흘 전인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 부분도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은 또 하나 우리가 우려되는 게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있지만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남한을 공격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을 직접 공격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그렇지만 또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보다는 덜한 그런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차 당대회 때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고, 근데 그 측면에서는 일단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마 하더라도 대남 공세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이 압박 또 테스트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받고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단 그 원칙적인 그 반응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했죠. 그러니까 뭐 원칙이니까 이게 1718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거니까 유엔 안보리에 제재위원회 가져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양쪽을 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조금 상황을 볼 여지는 있죠.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참관을 안 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북한도 아직은 좀 여지를 두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북한 미사일에 우리보다도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가장 빨리 반응을 했죠. 뭐 이거는 그 동해 쪽으로 쏘면은 레이더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레이더가 빨리 볼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 생각에 지소미아가 작동을 하니까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반응한 것은 일본이죠. 스가 총리는 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확실하게 빨리 규정을 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일본도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확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사실 이스칸데르를 처음 개발했을 때 이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는데 미국과 INF 조약인 걸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조약에 규정된 550km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탄도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놓고 본다면 이게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1000km가 넘어간다면.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전에 뭐 트럼프 정부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피긴 합니다만 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은 별다른 반응도 없었죠. 중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이 생각이 그쪽도 복잡한데요. 일단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벼랑끝 전술로 가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하는 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ICBM을 발사해버리면 미국이 당연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요. 또 일종의 중국 책임론을 중국이 이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러면서 사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사활적 이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ICBM 발사를 북한이 한다면 영내 미사일망과 미사일 방어망, 사드 같은 것들을 더 갖고 올 수가 있죠. 명분이 생기니까.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ICBM까지 가는 거는 글쎄요, 뭐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르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때 15일. 그때 혹시 또 무력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글쎄, 뭐 북한이 도발의 시기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니까 4월 15일이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전후로 해서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그 즈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도발의 강도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늘었네요. 네, 지금 5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지역 발생이 471명, 해외 입이 23명으로 총 494명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19일 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응의 여파,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확진자 수를 한 일주일 정도 쭉 놓고 봤더니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명대예요. 그러니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 연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식당, 주점, 목욕탕, 직장, 사업장,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또 연장됐습니다. 네, 오늘 이 방역 당국이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28일에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또 직계가족이나 상견 내 영유아 동반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되는데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무도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이 미용업, 카지노 같은 이런 업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역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5인 금지, 그러니까 10시 영업 제한 조치, 이걸 한 지가 언젠데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 이 식당을 옥죄는 게 방역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뜻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죽이는 정책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좀 격한 반응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 단계를 무조건 연장할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좀 주면서 이걸 좀 찾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자영업자들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그 8인 이상 금지 혹은 11시까지 영업 1시간 연장 네. 이거 한다고 해서 500명, 600명, 700명, 1000명씩 쏟아지겠느냐. 계속 자영업자들만 옥죄는다. 지금 방금 박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네. 그럴수록 더 방역에 철저해야 되고 또 하나 정부에서는 이 4차 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지급 계획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주는 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이게 오는 29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을 하고요. 또 특수 형태 근로노동자, 그러니까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 8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는 이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이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지금 2차, 3차 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좀 받았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이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DB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11만 5천 명에게 주는 70만 원 지원금, 그럼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요. 심사 검증을 거친 다음에 5월 초부터 지원을 하고요. 방문 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 주는 50만 원 지원금, 이것도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지만 또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선거 이야기로 가보죠. 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작년이었죠. 정강훈 목사가 주도한 8.15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이런 비판을 해서 최근에 막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번졌습니다. 게다가 이 9.9 집회 모임에 어떻게 중도를 내세우는 표방하는 오세훈 후보가 참석해서 그런 막말을 했냐 뭐 이런 건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런 말도 못하냐 이렇게 맞받았었는데 이게 조금 막말 논란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서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다라고 연설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집값이 아무 문제 없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그런 넋두리 같은 소리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설할 때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지적을 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쏟아졌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사과는 못할 망정 되레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 감정이란 게 없는 분 아닌가 싶다.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동료 시민을 존중하는 사람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막말 중독도 병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막말의 자유가 아니다. 이런 강선우 대변인의 논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여권의 비판적인 진중권 전 교수도 이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당선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주의보를 내렸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오늘 김영춘 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하는 발언을 또 문제 삼았어요. 예. 김영춘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 뭐 3기 암 환자에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의 실력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오가듯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부산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다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암 환자에 비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국민의힘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총선이죠. 네. 야당에서 막말 파문이 번져서 그렇습니다. 야당이 선거에 참패하는데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그 선거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 막말로 얼룩져서 선거가 좀 안타깝네요. 네. 정부가 다음 주 초쯤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면서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과 민간의 망라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불공정 행위 같은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투기 근절 그리고 재발 방지 방안, LH 혁신 방안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에는 투기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 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존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니 공공에다 맡겼더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 대책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뭔가 희망이 섞인 그런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공급 대책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이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보면 이사 대책 가운데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170여 곳 입지 가운데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서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월에는 이사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숨진 구미 3세 여자아이와 사라진 3세 여자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됐다. 이게 경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경북 구미경찰서가 친모 이 성모 씨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치열 검사 전에 친모 성모 씨가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 씨의 큰딸이자 산모였던 김모 씨와 전 남편 홍모 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김 씨와 홍 씨가 각각 B형,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 이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따라서 석 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은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의원을 경찰에서 압수해서 자료를 확보한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네. 이 친모인 석 씨가 네. 자신의 딸이 네.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남편의 딸이 아니다. 이게 밝혀질까 봐. 네. 그것 때문에 바꿔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 같고요. 예. 우선은 경찰이 오늘까지 얘기한 건 혈액형을 보니까 여기 산부인과 의원에 기록된 신생아는 자신의 큰딸, 그러니까 김모 씨랑 그 홍모 씨 남자, 그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딸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꿔치기
한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설명을 봤을 때. 예. 네.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친모는 임신과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경찰은 이게 자료까지 나오고 있고 국가수에서도 3번 검사를 했는데 다 석 씨가 친모로 나온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자백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거부를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백을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아이 한 명은 숨진 상태고 아이 한 명은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라진 아이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임신과 출산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경찰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경찰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더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사안을 보여집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설정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TV 오라 드라마 조선 구마사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됐죠. 1회 방송, 2회 방송 논란이 됐었는데 보면은 이 방송 중에 충녕대군이 서양 구마 사제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같은 중국식 소품이 사용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무녀인 무화를 중국풍 의상을 입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칼도 중국식 칼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중국 드라마인지 한국 드라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지적이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 실제 역사적인 묘사도 틀렸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SBS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SBS는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그 부분을 다 정비해서 다시 방송할 그런 생각을 좀 처음에는 한 걸로 보이는데요. 워낙 논란이 커지고 중국과 관련된 중국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을 특히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이 논란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영권료 같은 것들 다 선지급한 상황이고 제작사는 80%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접는 그런 상황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방영 취소뿐만 아니고 SBS 허가 자체를 취소해라 이런 여론도 있을 만큼 이게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 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다 김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